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4년도 하반기 기초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3번에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시면 부항요법은 운동 직후에 하지 않죠. 식사 직전, 후, 운동 직후는 가급적 피한다 해주시면 돼요. 2번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겠죠. 3번에 한 번 할 때는 1분에서 15분 동안 적용한다 하시면 돼요. 4번에 명현 반응이 나타나면 휴식을 한다. 맞죠? 압력과 횟수를 감소시켜서 휴식이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화관 한 개당 1회에 10cc 이상 넘지 않게 방열하시는 거 필요해요. 부항은 특히나 적응증이 뭐냐? 신경 조화, 안정,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고 혈행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죠. 금기 환자분들 있죠. 골절이 의심된다든지 관절에 염증이 있다든지 전신이 쇠약하다든지 피부질환, 화상자, 심한 심질환, 혈관질환, 정맥류가 있을 때는 금기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14번은 약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물을 붓고 오래 끓인다. 액체가 흡수돼서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탕제라고 보시면 되죠. 유효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급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용량이 가감이 쉽다 하면은 탕제라고 보시면 되죠. 산제는 가루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효가 신속한 장점이 있어요. 주제는 약재를 술에 담가가지고 성분을 우려내는 약주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제는 알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약. 한방에서는 환제라고 하죠. 그래서 산제에 꿀이나 밀가루 풀을 이제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동그랗게 만든 거를 환제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 밖에 이제 고제가 있는데 고제가 반유동 상태로 만드는 거죠. 내봉 외용이 다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꿀이나 이당, 밀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유동식으로 만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5번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이에요. 임종 환자는 독방에서 개인성을 유지하는 거 필요하지만 혼자 두시면 안 되겠죠? 가족의 변화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병실의 조명은 환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감각 중에 시력이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밝게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3번에 체위 변경을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맞죠? 머리를 약간 높여주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4번에 환자와 대화 시 큰 소리로 말한다.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음성으로 명확하게 말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난청 환자와 대화할 때도 우리 큰 소리로 말하지 않죠? 정상 음성으로 또박또박 입모양이 보이게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5번에 실내 온도는 21에서 23도로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 밖에 임종 환자는 공감과 경청을 해주시고 최후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긍정적인 수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16번에 인체의 생리적 변화를 알려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는 뭐냐? 신체 사정의 주요 지표는 활력 징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위해서 약물을 주입한 후에 그 반응을 확인하는 시간은 얼만큼이냐? 4번이죠. 48에서 72시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피내 주사하시는 거죠? 항생제 반응 검사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분이 되시겠어요. 18번에 갑상샘 절제 후에 환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합병증은 뭐냐? 후두신경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갑상선 절제술을 하시면 이 갑상선 주변에 회귀후두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목소리가 나타나실 수 있어요. 수술 후에 출혈이 나타나게 되면 부종과 출혈로 인해서 호흡기가 폐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갑상선 절제술 하신 분들은 베개를 베지 말고 반자리를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시는 게 꼭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갑상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테타닌 증상이 생기실 수 있죠. 그래서 손이나 입 주변이 얼얼한다든지 안면에 경련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절제술 후에 이제 갑상샘에 있는 호르몬들이 갑자기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갑상선 위기라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19번에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뭐냐?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죠. 이 철분이라는 거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분제 먹을 때는 특히나 대변이 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시고 구강으로 섭취할 때 치아에 착색이 있기 때문에 빨대를 이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철분제제는 비타민 C와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먹이시면 더 효과적인 흡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20번은 협신증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말하는 내용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협신증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에 경화되거나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의 내관이 좁아지는 경우에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혈관이 수축하지 않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카페인 같은 경우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1번 같이 녹차를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카페인은 금하셔야 되죠. 이번에 담배,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죠. 금연하시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피로를 예방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에 기온이 영하일 때 외출은 피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차가운 기운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5번에 흉통이 있는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앉은 자세에서 설화로 투여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패치도 있지만 대부분의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화로 투여하기 때문에 물과 삼키는 건 절대 안 되시겠어요. 21번은 충수염의 치료가 지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뭐냐? 맹장 부위 염증이기 때문에 맹장이 노출되어 있는 복강 안에 염증이 퍼지실 수 있겠죠. 복막염이 합병증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22번에 내척수액 흐름의 장애로 다량의 내척수액이 뇌실에 저류되어 두개내압을 높이는 질환을 뭐라고 하느냐? 수두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통, 구토, 유두부종이 특징적인 증상이 될 수 있어요. 영아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후천적인 수두증인 경우에는 머리둘레가 확장이 되죠. 그리고 대천문이 팽윤이 되고 눈동자가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잠을 계속 자면서 늘어져서 잘 먹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의심해 보실 수 있죠. 보기의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허혈과 뇌출혈이 있죠. 신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신마비, 전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운동실조 같이 어느 중추신경계가 이제 손상을 받았냐에 따라 장애가 나타나실 수 있죠.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예요. 특히나 도파민 부족으로 나타나실 수 있죠. 무표정, 운동의 완만, 근육의 강진, 휴식시 진전이 특징적일 수 있어요. 경막하 출혈은 경막과 지주막 사이의 출혈이죠. 혼수나 제내경직, 반신마비가 나타나실 수 있죠.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의 국소 부위에 일시적인 혈여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죽상경화와 색전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갑작스러운 팔다리의 허약감이나 경련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